네, 유가 80불대 내려왔죠. 그리고 나스닥 선물 잘 가고 있고 비트코인도 좀 올라왔고 금도 올라옵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 시장도 지금 코스피가 6% 가깝게 상승폭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 목표치 올라가도 되는 걸까요? 두 분께서 어떤 판단 주고 계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IBK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힌트 좀 찾아볼게요. 외국인이 금요일 하루만 사고 나가는 거 아닌가 했었던 우려를 아니야 라고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많이 담는 종목은 삼성전기부터 시작해서요. 닉스가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우선주와 또 삼성물산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님의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장님, 어떤 종목이 눈길 가세요? 네, 뭐 삼성전기가 아무래도 조정 이후에 좀 쉬었던 상황인데요. 업황이나 종목 관련된 모멘텀이 여전히 이제 전혀 뭐 달라진 게 없어서 오늘 LG 이노텍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베라루빈 관련된 그 전체 금액 가운데 이제 차지하는 비중도 보면 지금 PCB라든지 그다음에 뭐 ABF 서브스트레이트라든지 이런 쪽 기판 쪽 관련 쪽도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비중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업황이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서버 전력 사항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원부에 사용되고 있는 고전압 MLCC 수요가 또 빠르게 증가되고 있었고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가 일본 쪽에 주로 MLCC 업체에게도 돈도 지금은 투자도 하면서 대규모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고전압 MLCC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대만 홀리스톤이라는 회사하고요. 그다음에 PDC라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 고전압 MLCC 생산 능력 부족과 리드 타임,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만들어서 갖다 주는 그 리드 타임의 확대가 강조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은 물건 구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루빈 울트라에서 800VDC 도입이 전원부 내에서 요구 전압을 굉장히 수준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전압 환경에서 전압 안정화나 노이즈 억제를 위한 고전압 MLCC 채택 증가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서 MLCC 관련된 어떤 능력이라든지 가격도 올라가겠죠. 좀 더 고사양화된 어떤 그런 MLCC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뭐 홀리스톤 같은 경우가 800VDC에서 본격 도입되는 내년에 고전압 MLCC 수급의 격차가 한층 더 확대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MLCC 사이클과는 완전히 다른 AI 인프라 기반의 MLCC 사이클이 아마 과거에 2018년도에 일본 업체들이 이 자동차 전장 중심의 제품 믹스 전환 과정에서 생각했던 주문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동되는 효과를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2018년 당시에 삼성전기가 MLCC의 평균 단가가 2017년 대비 36.8% 이제 급등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3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따지면 이번 사이클이 AI 서버향 그리고 고전압 MLCC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는 MLCC 사이클과 다르게 갈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 재분배에 따른 업계 전반의 쇼티지까지 동반되는 가격에서 강한 가격의 상승과 물량의 상승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등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MLCC 관련된 어떤 부족분을 또 보충하기 위한 실리콘 캐패시터가 조 단위 이상의 계약을 삼성전기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새롭게 열리는 AI향 실리콘 캐패시터 시장도 들어간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리기판도 잘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중장기 모멘텀까지 갖고 있어서 삼성전기의 반등이 좀 의미 있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가 굉장한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뭐 300까지 나왔었던 거 DB증권에서요. 확인이 되고 뭐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그래도 280, 240, 230까지는 좀 불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 종목을 길건우 대표님께서도 지난주에 언급을 주셨거든요. 나이스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방향성 위로 가거든요. 근데 ETF 리밸런싱 때 삼성전기의 비중이 좀 깎였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향성은 오히려 금요일에 소화하고 오늘은 또 지켜주는 흐름이란 말이죠. 앞으로의 추가적인 시나리오 어떻게 보세요?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부장님이 이야기를 대부분 해주셔서 방향성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삼성전기한테 악재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MLCC 좋죠. 그다음에 MLCC 가격 인상한 게 아마 2분기 실적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숫자만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기대감들도 저희가 플러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캐패시터 같은 경우가 내년부터 이제 정말 매출에 잡히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서 내년 넘어가면서 이 캐패시터 쪽에서 추가적인 수주만 더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는 목표가 그 이상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어서 저는 현재 그대로 홀딩하고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그럼 정고를 넘어가는 시나리오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의 10가지 종목, 지금 어떤 종목에 눈여겨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자닉스 담고요. 삼성전기는 여기도 있습니다. 길건우 대표님께 여쭐게요. 10가지 네. 종목 중에 어디에 눈길 가세요? 전기 앞뒤에서 했으니까 저는 한미반도체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잘 가는데 예. 한미는 왜 이럴까요?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서 우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가 HBM이 아니라 갑자기 스펙스 X를 물고 올 그러니까요.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500억 원 투자한 거 부각되면서 11일, 12일 날 주가 딱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상장하고 나니까 뉴스가 조금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구간에서 뭘 봐야 될 거냐라는 걸 한번 고민을 네. 하실 텐데 저는 본업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투자 관련된 이슈들은요 상장하고 나면 거의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스펙스 X 상장 이후에 목표 주가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90만 원도 나오고 뭐 맥스는 한 220만 원대까지 나오긴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 190만 원 평균 목표가라고 잡더라도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투자 관련된 이슈는 이제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항상 한미반도체는 공매도를 피해 다닐 수는 없거든요. 공매도 잔고가 항상 500만에서 600만 주를 항상 그 딱 수치를 지켰는데 지금 어제 오늘 데이터가 KNX에서 안 나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아마 30만 원 넘어가면서 쇼커버링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빠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저희가 볼 때 사실은 이번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2분기 실적 예상치들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HBM 관련된 건 문제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HBM4랑 4E 관련돼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한미반도체 자체적인 체력이 크게 달라질 거냐라는 걸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TC 본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점유율이 사실은 71%가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올해 기준으로만 보시더라도 크게 나빠질 건 없다. 근데 항상 증권가에서는 좋게 보는 데 많이 있고요.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니냐라고 보는 게 반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평가보다는 안전한 실적 위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시기에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 다만 내년 넘어가면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넘어가면서 하나세미텍에서 어떻게 스탠스가 나오고 뭐 수주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들을 항상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올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2분기, 3분기 때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모아 가셔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사실 공매도와의 전쟁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가격 돌파력에 되게 예민한 종목이거든요. 스페이스 X에 대한 가격을 장중에 또 시초가 부근에서 들어갔다라고요. 장내 매매했잖아요. 그래서 참 좋게 잡았는데 본업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으니까요.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열어서 한미반도체 움직임 계속 저희도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거든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스페이스 X까지 두루두루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짜 박근영 부장님, 노무라가 이렇게까지 상단을 계속 높여주는 것에 있어서 그렇다면 진짜 주도주 쏠림은 이 반도체에 계속되는 시나리오로 우리는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소부장의 키 올려가기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활용도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제가 점심 때 좀 전에 식사하면서 이제 매니저분들 만나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소부장 팔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도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도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들은 결국 이제 벤치마킹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초과 수익을 내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대로 안 갖고 있다가 수익을 못 내면 고객들이 빠져나간다. 뭐 그런 매니저들의 생각들이 아직도 팽배하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지난주에는 소부장들이 꽤 많이 올랐었잖아요. 한 2, 3일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그쪽을 좀 줄이면서 역시 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다시 한번 비중을 채우면서 본인들이 뒤처지지 않기 위한 수급을 좀 가져가는. 근데 이제 좀 이제 주니어들은 약간 좀 젊은 친구들은 이제 포트를 좀 다변화하는 쪽으로 공격적인 포트를 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여의도에서 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보면 아마 이번에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이제 반도체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을 줄일 이유는 없다고 봐요. 기존에 만약에 여러분들 고객들이 대부분 다 뭐 반도체를 갖고 있다면 역시 아직은 싸기 때문에 반도체를 줄일 이유는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시절 때 보면은 코로나 때는 IT만 갔거든요. 네. 근데 백신 나오고 코로나 어느 정도 잦아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 IT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그 대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 휴전 협상 관련된 부분이 분명하게 진행되고 나면 유가가 빠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나 IT가 나쁘진 않겠지만 이제 수익률 게임에서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더욱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확산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많이 올라가는 걸 보면 뭐 화학 업종들이 급등도 하고 일부 좀 종목들이 이제 튀어가고 있고 뭐 항공주도 튀고 그죠. 이런 것들 보이는데 물론 그런 것들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 보고 연속성을 좀 따져야 되겠지만 이 멀쩡하게 있다가 많이 빠진 것들은 그래도 따라가야 된다.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 것들 특히 좀 눈에 보인 것들이 이제 전력기기나 이런 것들 맞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실적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일부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도 역사적인 밸류 저점까지 빠져 있는데 지금은 수출 지표는 레코드 하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국내 내국인 관광객들 소비액도 레코드 하이인데 주가는 오히려 빠지고 밸류는 역사적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확산이 되는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반도체 소부장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이제 수급들이 역시 많이 오른 소부장을 팔고 또 전자나 하이닉스를 살 수도 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계속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펀드가 가지고 있는 제한을 어느 정도 맞추려면은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수급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많이 줄이지는 않겠지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기보다는 줄이기 바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중국 업체가 또 상장을 했습니다. 뭐 CXMT나 여러 가지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장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들도 캐파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 매출단이 있는 이제 종목들은 꽤 괜찮은 모습이 역시나 호재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 좀 많이 오르고 오늘 좀 쉬고 있지만은 좀 똑똑한 종목들은 좀 봐야 된다. 그 가운데 역시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선당 공정, 전공정 단이겠죠. 그래서 뭐 테스나, 원익 IPS, 유진테크, 그다음 PSK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게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틈새 속에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태양광까지 같이 합쳐지면서 최근에 굉장히 좋았고 테크윙이 많이 빠져 있다가 새로운 신규 HBM 검사 장비를 삼성전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좀 눈에 보이는 거고요. 소켓 관련주나 이런 것들도 같이 기판 쪽까지 같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들 관련해서는 몇 개 똑똑한 그런 종목들은 괜찮다 보이는 거고요. 뭐 그 다음에 뭐 물량이 많아지면 역시나 뭐 소켓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죠? ISC라든지 리노공업은 일단 뭐 오보행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오늘 마무리됐다 이야기 나오지만 오보행이 어떻게 영향 미칠지 좀 확인하시고 소켓이라든지 물량 증대되는 것도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종목당 가운데 뭐 반도체 소부장은 좀 더 긴 호흡으로 봐도 아직까지 좀 여유롭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확실히 소부장은 이제 압축이 더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키를 올려서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똘똘한 소부장은 계속해서 추적하는 거 말씀 주셨고요. 가만히 있었다가 매맞은 종목군에서 힌트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데 잠시 후에 관심 업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쟁점 넘어갑니다. 이제는 전쟁 이후의 시장을 준비한다면 건설 원전 쪽을 봐야 되는 걸까요? 길건우 대표님께서 저희 두 개 묶어서 살펴볼 텐데요.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확실히 삼성 E&A가 전쟁 그 소식 확인하고 나서 우리 프리마켓 전에 그 뉴스 확인하니까 그냥 냅다 프리마켓 시장에서부터 시가를 높게 형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이거 물론 19일에 최종 서명은 남긴 상황이지만 방향성 확인했다면 충분히 지금 들어오는 이 수급력과 함께 몸을 태워도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그 너무 길게는 안 봅니다. 예를 들면 재건 이슈 자체가 기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첫 번째 우선은 이제 어찌됐건 확정을 해야 되고요.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중에는 건설 관련주들이 조금 잘 갈 것 같은 게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최근에 조금 올라왔어요. 저점하고 조금 올라왔는데 오늘 빠지고 있고요. 반대로 저점에서 안 올라왔던 GS나 대우 같은 네. 경우에는 오늘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전히 이제 기대감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현대까지 다 같이 갔다라고 하면 수급적으로 그래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딱 반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 넘어가면서 제가 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도 그 부장님이 여러 가지 이제 실적들 얘기했잖아요. 네, 결론은 다음 주 넘어가다 보면은 실적 이야기가 계속 또 나올 거예요. 실적 괜찮은 섹터들, 뭐 수출 레코드 계속 상위 찍고 있는 업종들, 뭐 이런 쪽으로 사실은 수급 자체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재건 이슈는 살아는 있으나 너무 길게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대미 특별법 관련해서 결론은 자금 집행을 하는 건데 이 돈이 어디로 많이 갈 거냐라는 걸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국내 이슈에서는 SMR이랑 조선 쪽이 유력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굳이 지금 당장 나온 뉴스는 아니고요.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도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었죠. 일본에서도 이제 1호, 2호, 3호 집행을 했는데 결론은 AI, 미국에서 AI 관련된 뭐 전력이 됐건 에너지가 됐건 이쪽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큰 뷰는 나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2호와 3호가 SMR에 조금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집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에서 조금 먹힐 것 같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SMR 관련 주들이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별로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구간에서 본다라고 하면 업사이드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건설이랑 원전을 조금 같이 묶지 마시고 네, 건설은 현재 구간에서는 재건 이슈가 조금 더 세니까 네, 그렇게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들은 사실은 특히 이제 SMR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주기기 관련주나 SMR 관련주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관련주들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관련해서 우리 사실 많이 섹터들 거론됐었잖아요. 원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을 속간해서 볼까요? 잠시 후에 탑픽이 이쪽에 숨어 있다라고 하니까 또 그때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실히 전쟁 이후를 준비하는 시장 성격에서 오늘 항공주가 결국에는 이륙을 했습니다. 긍정 의견을 주신 박근영 부장님께 의견 듣습니다. 네. 이렇게 종전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요. 메이저 수급 주체에서 대한항공을 조금씩 담는 기류는 확인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주가 뛰었습니다. 근데 마의 구간이 있어요. 3만 원과 그 3만 3천 원 라인대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고지에 있어서 뚫고 갈 수 있는 재료감이라고 보세요? 제가 사실 주말에 일본을 잠깐 갔다 왔는데 이 여행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만석입니다. 되게 만석이고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서 유류 할증료 때문에 티켓가격이 꽤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저 일 때문에 갔다 오긴 했지만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항공주를 생각하면 그래도 대한항공이 탑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LC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가들 때문에 편명을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힘들어지니까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올 수도 있어서 좀 LCC 많이 줄였고요.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이 많은 데다가 특징적으로 이제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시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화물 운송이 40%까지 올라왔어요. 전체 매출. 그러니까 그만큼 수출 지표가 워낙 좋잖아요,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화물 운송의 이익단이 여객 운송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실적의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비싸지고 유가 때문에 티켓이 비싸네. 그러면 내가 뭐 동남아, 일본 여행 가고 싶었는데 좀 이따가 다음에 가자. 그러면서 백화점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소비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장거리 노선이 많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미주, 유럽 어디 가면 우리가 뭐 공부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출장 때문에 간다거나 이제 이게 가격과 상관없이 가야 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장거리 노선 쪽은 이제 편명도 많이 안 줄이고 그대로 또 유지가 되면서 꽤 유지가
됐다는 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까지 빠지게 되면 그게 유지가 돼 있던 편명이 굉장히 또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환율이 어떻습니까? 환율이 1,56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510원대로 쑥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환율도 워낙 강세 쪽으로 접어드니까 그 환율 효과까지 항공주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공주는 이제 부채, 외화 부채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이 이제 워낙 강세로 떨어지면 이익단에 이제 수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가 떨어지고 환율 좋아지면은 항공주가 또 여객수나 이런 것들 가지고도 괜찮고요. 또 지금 아마 한 7년 만에 중국과 한국 사이의 편명이 70회 정도가 지금 증액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7년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중국과 한국 사이에 비행기가 오고 가는 게 한 70편 정도가 또 증가가 돼요. 그게 아마 이번에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인들이 이제 일본에 안 가면서 한국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 수요 때문에 또 많이 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1, 2분기 조금 유가 때문에 어려운 것들이 좀 풀리면서 확인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항공은 특히나 탑픽으로서 이제 화물 운공에 대한 부분들이 수출 지표의 호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숫자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근데 주가는 좀 이렇게 힘들게 갔다가 좀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지만 그런 것들이 확인만 된다면 아마 시너지 효과, 아시아나항공의 시너지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아마 탑픽으로서의 대한항공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저가 항공사보다는 대한항공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고 탄력도 면에 있어서 조금 지금은 테스트 구간을 거치지만 좋은 여객이라든지 항공 쪽에서의 숫자를 확인하면서요. 3만 원 이상까지 올려갈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주말 사이에 뜨거운 화제였던 스페이스X 쪽 확인해 볼까요? 비건우 대표님 긍정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진짜 궁금한 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기권 이상을 지배하는 국가가 이제 또 패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것이 중심으로 잡고 있는 기업이 글로벌 시총 10위 안에 랭크가 되어 있다는 것은 꽤나 큰 지편일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냥 상장했으니까 끝으로 볼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재료 소멸에 대한 기간을 소화하는 자리는 또 필요할 거고. 네. 근데 긍정의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어떻게 활용을 기준을 세워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점을 그렇게 급등해서 높여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하자마자 하루 만에 시총 6위잖아요. 그 이상을 가는 건 쉽지 않을 텐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 스페이스X가 고점을 다시 한번 높이는 구간은 7월 초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 그때 이제 나스닥 100에 편입되냐 안 되냐. 근데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7월 말이나 7월 초쯤 되면 아마 이 물량들이 조금 몰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중간 구간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 스페이스X 관련주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크게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직접 투자하는 부류, 두 번째는 납품하는 부류, 세 번째는 그냥 우주항공으로 묶인 부류. 그렇다라고 하면 첫 번째 투자한 부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주가에 뭐 플러스 알파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우주항공으로 묶인 부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기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실적 시즌이 한 6월 셋째 주부터 시작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좀 소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류가 남아있죠. 납품하는 부류. 스피어 이런. 뭐 스피어도 있고 뭐 HVM도 있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수주에 대한 이력도 있고요. 네. 뭐 그다음에 뭐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치 일감 미리 받아놨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확정인 거죠.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고 IPO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결론을 많이 쏠 거예요. 많이 쏜다라고 하면 공급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매출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사라지지 않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좀 쉬는 구간에는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조금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무작정 올인은 안 됩니다. 이유인즉슨 지금 뭐 6월 말 7월 초 넘어가다 보면 결론은 실적 괜찮은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구간에서 잠깐 단타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 2, 3주 동안에는 대형주로 다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시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끌고 가져가야지라는 개념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요. 실적 시즌 이후에 자리 잡는지 여부가 좀 더 끌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박근영 부장님의 유망업종으로 넘어갈 텐데요. 아까 전에 말씀 살짝 주셨어요. 아무런 실적이나 펀더멘털의 훼손 없는데 주가 내려가 있는 쪽 이제 탑승할 때가 왔다. 그 중심의 전력기기네요. 네.
반도체 제가 보기에는 보유 비중을 그대로 유지를 네. 하되 나머지 살만한 섹터는 전선과 전력기기 그리고 방산, 조선 이 정도까지는 이번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확산세에 있어서는 수급이 좀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작정 반도체만 가는 시장은 이제 아닐 수 있다고 보는 상황인데요. 특히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뭐 주가는 쉬었지만 뭐 업황이나 이런 것들 펀더멘털이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수주가 계속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AI 테마 내에서 수급의 로테이션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보입니다. 이제 1분기 신규 수주나 수주 잔고, 북미양 비중을 보면 펀더멘털 훼손 신호가 전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빅테크가 지금 캐펙스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올해 아마 한 7,500억 달러 정도 이야기 나오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그죠? 한 1조 달러 정도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 캐펙스가 계속 올라가는데 골드만삭스인가요? 아마 과거에 철도라든지 자동차가 태동했을 때 네. 그때는 GDP 대비 어느 정도 투자가 됐냐면 한 2에서 3% 정도가 이제 새로운 산업이 열릴 때 GDP 대비 2에서 3%가 투자가 됐거든요. 그걸 계산하면은 한 1조 4천억 달러 이상으로 내년에 나올 수도 있다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올해도 이제 1조 달러도 이제 추정이 안 되고 있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1조 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고 내년이면 뭐 1조 4천억 이상 뭐 이렇게 나온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은 캐펙스에 대한 우상향은 계속 그려집니다. 그래서 아마 캐펙스 관련된 상향 구간이 계속되고 있고 유틸리티 계약 보완라든지 전력 인프라 발주로 연결되는데 데이터 센터가 지금 원래 어나운스된 원래 발표된 것보다 절반 이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거나 계약 취소되거나 일부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역시나 전력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거고 물리적으로 그 외에도 뭐 다른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 센터 못 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좀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765kV 송전 프로젝트라는 이제 데이터 센터 접속 구간, 온사이트 발전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각자의 이제 어떤 전력 관련된 부분을 사이트를 가지고 간다는 거고요. 내부 전력 인프라까지 핵심이기 때문에 26년 신규 수주가 아마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가이던스 대비로도 20% 이상 오버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수주 가이던스가 상향이 확인되어 기업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LSL렉이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했다면 나쁘진 않겠지만은 지금은 수주 잔고의 우상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효성중공업입니다. 예. 효성중공업이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수주 대비 주가도 더 올랐거든요. LSL렉은 수주가 높아서 탑픽처럼 올라가고 또 이제 주식을 일단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효성중공업이 그 비율에 수주 잔고 대비로도 주가가 좀 못 올랐다는 점에서 효성중공업이 탑픽이 될 가능성은 없고요.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만약에 효성중공업이 한 400~500만 원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액면 분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효성중공업도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도 LS일렉처럼 분할할 수 있어라는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슥 지나가면서 과거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회사가 아마 공식적으로 아마 그 부분도 고민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소설처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효성중공업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고요. LS일렉은 이미 이제 주가 많이 올랐죠. 네. 분할 이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탑픽이고 LS일렉 보시고 그다음에 산일전기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지켜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비중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효성중공업을 전력기기 내에서의 탑픽으로 언급 주셨습니다. 미국의 또 첫 초고압 차단기 생산 기지가 10월에 본격적으로 생산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길건우 대표님의 탑픽으로 넘어가고요. 대표님의 최애 원전 종목 두산에너빌리티. 2주 전에도 언급 주셨는데.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좋아하고요. 결론은 이제 앞에서 이제 부장님이 전력기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전원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발전원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방금 전에 이제 미국 쪽에서 보면 가스 터빈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가스 터빈도 해요. 올해 보면은 지금 누적만 12기. 네, 한 1조 2천억 정도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증기 터빈도 올해 2월 달에 추가 계약 또 받았고. 여기서도 어찌됐건 이제 실적이 찍히고 있고요. 앞에서 저희가 대미 특별 투자법, 투자 특별법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전과 조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된다라고 하면 주기기, 보조기기 다 잘 갈 건데 사실은 이제 대형주가 그 안에서는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대장주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한 7.8% 정도 올랐는데 드디어 이제 이 121선 아래에서 놀다가 튀어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갈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도 괜찮아요. 올해 매출이 18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근데 영업이익이요 작년 기준으로 비교한다라고 하면 58%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못해도 정오점 가까이는 조금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주 전에 15만 원까지 목표가 주신 적 있거든요. 지금이 마지막 숨고르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하세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